49페이지 피시고요. 일단 오늘 쪽지 시험 볼 거 먼저 체크하고 쪽지 시험은 마지막 시간에 볼 거예요. 제일 먼저 볼 게 질적 특성 있었죠. 그래서 믿어야 된다 뭐요? 신뢰성. 그 다음에 맞게 써라 목적 적합성. 그래서 신뢰성의 표현에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은 예측 가치, 그 다음에 피드백 가치, 그 다음에 적시성. 이거 왜 외우냐면 그냥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신뢰성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아니면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종류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렵게 내면은 뜻풀이를 해요. 뜻풀이하고 얘는 뭐냐. 그리고 거기에 맞는 거 찾는 거 그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순서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 다음 뭐 있다 그랬어요? 주석. 요것도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종류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정의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무슨 상태요? 재무상태.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 수익하고 비용. 저희가 외우는 것들은 대부분 실무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설마 뭐 회사 갔는데 과장님이 신뢰성에 뭐뭐 있나 이런 건 안 물어보잖아요. 왜냐면 회사에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많이 팔아서 많이 남기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많이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T자, 요거는 확실하게 외우세요. 얘는 이쪽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은 계속 쓰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 왼쪽을 뭐라 그런다고요? 차변. 오른쪽은 대변.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게 이런 원칙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은 자산의 증가, 대변은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대변은 부채의 증가, 차변은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대변은 자본의 증가, 차변은 자본의 감소, 대변은 수익의 증가, 차변은 수익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은 비용 증가, 그 다음 대변은 뭐요? 비용의 감소. 여기까지였죠? 그 다음에 교재는 49페이지. 그래서 49페이지 보시면은 이건 써먹는 건 아닌데요.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계시죠? 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기가 뭐냐면은요. 옮겨 적는 것을, 그러니까 장부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하는데 요즘엔 전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장부 쓰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장부 쓰는 회사들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연락 올 때가 있어요. 수료하신 분들한테. 무슨 연락이 오냐면 취업했는데 우리 회사는 다 장부로 쓴대. 근데 요즘 장부 가르쳐 주는 데 없어요. 저도 장부 안 쓴 지 몇십 년 돼갖고 누가 옆에서 조금만 알려주면은 금방 적응을 하는데 장부만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요즘엔 장부 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던가 엑셀을 쓴다던가 대부분 이런 케이스라. 근데 아직도 있긴 있어요. 근데 왜 남아 있냐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기존 분이 프로그램을 못 다뤄. 옛날부터 뭐만 하셨던 분이에요? 장부만. 그래 뭔가 새롭게 한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회사는 새로운 사람이 가서 장부에서 프로그램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또 이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놔야 다음 사람이 와서 수월하게 하지. 장부로 계속 가면 아마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요즘에는 장부에다 안 적고 여기에다 입력하잖아요. 그럼 프로그램에 입력하면은 프로그램 자체에서 뭐를 만들어줘요? 장부를 다 만들어주는 시대죠. 그래서 나중 되면 뭐 입력도 컴퓨터가 다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죠.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스캐너 바코드 찍으면 프로그램에 입력,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다. 그거 만드는 거 어렵진 않아요. 근데 아직은 회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컴퓨터가 좋아져도 사람의 손길이 필요는 해요. 왜냐면 이게 거래라는 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걸 컴퓨터가 다 해결은 못 하는데
아마 일부는 자동화가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뭐든지 다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세무사 사무실을 다녔지만 저는 이제 프로그램 쓰는 시대에 세무사 사무실에 다녔었는데 예전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예전에는 한 명이 10개 회사였대요. 수기로 할 때. 10개밖에, 10개 이상은 못 한대요. 왜냐면 다 손으로 써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한 명이 많이 하시는 분은 50개까지 해요. 5, 60개까지. 그리고 예전에 5명이 하던 일을 지금은 몇 명이서 해요? 한 명이.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프로그램을 워낙 잘 만들잖아요. 편하게. 그래서 이게 발전한다라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이 할 일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전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교재는 54페이지 피시고요. 순서는 거래가 발생하면 요걸 보고 우리 어저께 마지막 시간에 했었던 전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라고요? 전기 장부에다가 옮겨 적는 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기 대신 뭐 한다고요?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뀌긴 했지만 아직 이론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거래가 있으면 거래를 보고 분개한 다음에 장부에다 뭐 한다? 옮겨 적는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54페이지 보시면 기업의 장부 조직이라고 있으신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거기 주요부 무슨 부요? 주요부. 주요부의 뜻이 뭐죠? 중요한 장부란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분계장, 하나는 총계정, 원장.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계세요? 두 가지. 근데 이게 왜 두 가지냐면은요. 아까 제가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를 보고 분계한다 그랬잖아요. 분계하는 장부를 무슨 장이라 그래요? 분계장. 그 다음에 옮겨 적는 걸 전기라 그랬잖아요. 옮겨 적는 장부를 뭐라 그래요? 총계정 원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부라고 하는 거예요? 주요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장부는 우리가 할 거라고요. 컴퓨터가 도와주실 거라고요. 컴퓨터가 도와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 파트는 아니세요. 그 다음에 56페이지 보시면 전표회계라고 있습니다. 무슨 회계요? 전표회계.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표로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3전표라는 걸 씁니다. 몇 전표 써요? 3전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나중에 실기할 때 요 전표 가지고 이제 실기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 57페이지에 있어요. 입금 전표, 그 다음에 출금 전표, 그 다음 무슨 전표요? 대체 전표.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계세요? 세 가지. 참고로 요게 전표예요. 요거 여기에 한글로 출금 전표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요게 무슨 전표가 되는 거예요? 출금 전표. 그 다음에 빨강색이 입금 전표예요. 요게 입금 전표. 그 다음에 검정색이 대체 전표. 회사 갔더니 이런 게 돌아다녀. 그러면 손으로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회사 갔더니 A4 용지에 요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러면 프린트 한다는 얘기예요. 크게 두 가지로 하거든요. 직접 쓰거나 아니면 컴퓨터에다 프로그램에다 입력해서 뽑아 쓰거나. 뭐가 편해요? 뽑아 쓰는 게 편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글씨를 잘 못 써서 혼나기도 했어요. 악필이신 분들은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써놓고도 혼나요. 못 알아먹겠다. 그래서 입금 전표는 이제 입금의 뜻이 뭐죠? 입금. 입자가 무슨 입자예요? 들어올 입자예요. 그래서 입금 전표는 돈이 뭐 할 때요? 들어올 때. 그래서 현금이
어느 변에 현금이 있을 때 하는 거냐면 차변에 현금이 있을 때. 우리 들어오면 차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전표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입금 전표. 그 다음에 출금 전표는 돈이 나갈 때. 그 다음에 얘는 나가면 어느 변이라 그랬죠? 대변이라 그랬죠. 그래서 대변에 뭐 있을 때요? 현금 있을 때. 그 다음에 대체 전표는 일부 현금이거나 현금이 없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돈으로만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카드로 긁죠. 아니면 계좌이체 받죠. 그러면 현금은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슨 전표가 되는 거예요? 대체 전표.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계세요? 3가지. 그러면 여기서 문제. 회사 가시면 입금 전표 많이 쓸까요? 출금 전표 많이 쓸까요? 대체 전표 많이 쓸까요? 회사 가시면 대체 전표 많이 써요. 왜냐면 여러분들 물건 사거나 팔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건 살 때 현금으로 해요? 카드로 해요? 카드로 하잖아요. 아니면 계좌이체 하거나. 그래서 요즘에는 이쪽이 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입금하고 출금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근데 솔직히 입금 출금이 안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현금 같은 경우에는 깜빡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다가 흔적도 안 남잖아요. 만약에 없어졌어. 그럼 막 CCTV 뒤져야 되고. 근데 통장 같은 경우에는 통장 안에 내역서 다 있잖아요. 카드 같은 경우에도 카드 회사한테 내역서 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옛날보다는 그런 부분은 좀 더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실수를 하더라도 찾을 확률은 높죠. 왜냐면 다 내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느 회사에서 몇 월 며칠 날 돈을 보냈대. 보냈대. 그리고 통장 아무리 봐도 그날짜에 돈 들어온 게 없어. 그럼 확인 가능하잖아요. 근데 현금 같은 경우에는 며칠 날 줬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현금 거래 같은 경우에 나쁘다라기보다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잘못하면 내가 물어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엔 워낙에 현금 거래를 거의 안 하니까 그런 상황은 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프로그램 입력할 때 쓸 거예요. 그래서 입금, 출금, 대체 요런 게 있다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8페이지 58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시산표라고 있으실 겁니다. 무슨 표요? 시산표. 시산표 나오면, 이건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좀 중요해요. 한 1, 2년에 한 문제 정도?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은데, 시산표 나오면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차변하고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시산표가 계산을 보여주는 표거든요. 근데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차변하고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요걸 보여주는 표를 무슨 표라 그래요? 시산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참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보시면 58페이지 밑에 시산표 3가지가 있을 거예요. 몇 가지가 있으세요? 시산표? 3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요? 3가지. 하나는 합계 시산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잔액 시산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계 잔액 시산표. 이렇게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죠. 실무에서는 요 3개 중에 하나 쓰거든요. 뭐 쓸까요?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중에 뭐 써요? 회사 가시면 합계 잔액 시산표 써요. 왜요? 얘는 합계도 있고 뭐도 있죠? 잔액도 있죠.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회사 가시면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안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합잔. 그래서 합잔 뽑아와 그러면 이거 뽑아다 주면 돼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회사 가서 말귀 못 알아들으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합잔 뽑아 그러면 이걸 뽑아 가셔야지 손 번쩍 들고 합잔이 뭐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회사가 꼬일 확률이 올라가죠.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하시죠? 그래서 저도 뭐 회사 생활을 해봤지만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회사에서는 칭찬받는 건 바라지 마시고 그냥 안 혼나면 장땡이에요. 그냥 넘어가면 그러면 회사 생활 잘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어때요? 좋아요. 근데 전 어렸을 때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서
난 칭찬받아야 잘하는 줄 알고 진짜 죽기 살기로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죽기 살기로 했어요. 어떤 회사 다닐 때는 집에 10시 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었고 토요일 일요일 날 혼자 출근하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였던 거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인정받는 것밖에 없거든요. 인정은 받되 나는 죽겠고 그래갖고 때려치고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계속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열심히는 했어. 근데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어느 순간 현타가 와요. 그냥 때려칠까? 그러면 머릿속에서 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생각하면 좀 실현을 시키는 게 때려칠까? 그러면 머릿속에서 때려쳐 그래갖고 사표 내고. 좀 극단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우린 뭐 아니면 도요 같고 좋은 성격은 아닙니다. 어떤 성격이 좋은 성격이에요? 두루뭉실한 거. 그냥 이쪽에 가면 이쪽에 섞이고 저쪽에 가면 저쪽에 섞이고 그래야 되는데 약간 좀 아웃사이더 스타일이라 안 섞여도 돼.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스타일.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따가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거기다 또 술, 담배도 못하니 더 따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 다음에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여기까지는 아니다. 조금 더 봐야 되는구나. 68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볼 거예요. 다. 68페이지 저기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결산. 68페이지 거기 1번에 결산이라고 있으시죠?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결산이.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느 파트가 제일 어려우세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결산이에요. 근데 왜 어렵냐면 결산 이날하거든요. 12월 31일 날. 우리가 1년의 마지막 날이 몇 월 며칠이죠? 12월 31일이죠. 이 결산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무리하는 거예요. 1년의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고 파악도 해야 되죠. 얼마 남았냐, 금액이 맞냐 틀리냐 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마무리라는 게 솔직히 말은 쉬운데 마무리하는 게 항상 제일 어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할 줄 아시면 어저께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회사 가셔서 결산을 배우시면 몸값이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올라가요. 연봉으로 치면 거의 한 평균 월 10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결산을 할 줄 알면은 몸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잡코리아나 워크넷 그런 쪽에서 경력직들 찾다 보면 연봉이 좀 센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기 눌러서 내용 보시면은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결산 가능자예요. 그리고 꼭 결산 가능자가 붙으면 요게 붙어요. 3회 이상. 그리고 우리 12월 31일이 1년에 몇 번 있죠? 한 번 있죠. 맞죠? 그러면 3회 이상이면 몇 년 이상은 한 사람이에요? 3년 이상. 그 다음에 꼭 붙는 게 요게 붙어요. 동종 업종. 근데 이런 건 왜 붙냐면은 업종들마다 또 결산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업종별로 이렇게 좀 물어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게 붙으면은 월급은 조금 더 세요. 일반적으로 그냥 회계할 줄 아는 사람, 세금 신고할 줄 아는 사람 이거랑 결산 가능자랑은 약간 차이는 좀 나요. 근데 어저께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차이 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결산 가능한 사람 뽑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무조건 뽑기 어려운 쪽에 내가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둔다 그러면 맨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연봉 올려주고. 왜요? 나 나가면은 할 사람이 없거나 뽑기가 어떠니까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TV에서도 보다 보면 뭐 어느 업종 연봉 얼마다 딱 들어보면 야 저거 엄청 많이 준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쪽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뽑을 사람이. 만약에 사람이 많아. 그러면 왜 그 연봉을 줘요? 조금 줘도 할 사람 많아. 그래서 회계가 연봉이 낮은 거예요. 왜냐면 낮게 해서 올려도 와요 사람들이. 왜냐면 일단 일은 해야 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조금 준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와. 그러면 연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격리 파트가 다른 파트에 비해서 연봉이 낮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어차피 그래봤자 어딜 가나 신입은 최저임금입니다. 웬만하면.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뽑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니까. 저희가 1년에 시험 6번 보거든요. 1년에 시험 6번 있어요. 2달에 한 번씩. 매달 짝수달에 있는데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 정도 시험을 봐요.
그리고 합격률은 한 3, 40% 정도 보니까 한 4,000명에서 5,000명 사이. 그러면 1년에 이 자격증 따는 사람만 한 3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3만 명이면 어마무시하게 큰 숫자긴 한데,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치면은 몇십만 명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쪽 파트 관련돼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근데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좋은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괜찮은 회사 다니시면 웬만하면 잘릴 확률은 다른 파트에 비해서는 좀 적어요. 내가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돈 만지는 거잖아요. 돈 만지는 거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만지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으십니다. 대부분 사장님들이. 그래서 결산인데 요건 나중에 저희가 따로 연습을 할 거예요. 하루 정도 4시간 동안에. 근데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전산회계 1급에서는 5문제 나오고요. 회계 1급에서는 회계 1급에서는 3문항 나오고요. 세무 2급에서는 5문항 나와요. 그래서 이거 못하면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 때 꼭 요 파트는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초반에 특히. 그래야 조금 더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진짜 수업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한 번씩 훑어봤고요. 82페이지 여기부터 진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앞에 보세요.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볼 게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자산 끝나면 부채 볼 거예요. 부채 끝나면 자본 볼 겁니다. 그리고 수익 비용은 교재 내에 따로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실 게 자산인데요.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재화하고 채권으로. 또 재화의 뜻이 뭐냐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을 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 그러면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돈. 그러니까 우리 회계는 다 이걸로 되어 있어요. 돈으로. 숫자를 쓰는데 그건 숫자가 아니에요. 다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다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채물의 뜻은 뭐죠? 만질 수 있다. 무채물은요? 못 만진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재화일까요? 재화가 아닐까요? 공기. 재화가 아니에요. 왜요? 이게 없잖아요. 돈 주고 마셔요? 아니죠. 네. 바닷물도 재화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왜냐면 돈 안 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수를 해서 생수통에다 담으면 그때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재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생수 돈 주고 뭐 하죠? 사 먹죠. 그래서 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요게 일단 회계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재화가 아니에요. 왜냐면 한 명당 얼마 이런 거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 가치를 1억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100억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되게 뭐 자기는 1조래 말은 할 수 있죠. 왜요? 가치가 뭐 하니까 없으니까. 화폐 측정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채권 그러면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는데 뭐 할 돈이요? 받을 돈. 그래서 채권자 그러면 받을 게 있는 사람. 채무자 그러면 뭐요? 줄 게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러세요? 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산은 결론적으로는 가치가 있는 유채물하고 무채물. 그 다음에 내가 뭐 할 돈이요? 받을 돈. 이렇게 이제 합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에서는 자산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그래서 회계에서 가장 많이 나누는 기준은 요거예요.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그래서 1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동은 1년 이내인데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 그래서 오늘 아마 요거 볼 거예요. 당좌자산. 그래서 이걸 나누는 기준은 판매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었죠. 둘 중에 뭐가 파는 거라고요? 재고자산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고 파악한다 그랬잖아요. 회사 가시면은. 그래서 요게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판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회사들은 물건을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표잖아요. 왜냐면 비싸게 팔아야 남는 게 뭐 하니까요? 많으니까. 아니면은 물건을 만들어서 비싸게 판매하는 게 목표죠. 근데 대부분 회사들의 목표는 하나예요. 비싸게 팔아서 뭐 하자? 많이 남기자.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업은 힘들어질 겁니다. 왜 그런지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지금 웬만한 물건들 원가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몇 프로 남는지들도 어느 정도 금방금방 인터넷 뒤져보거나 유튜브 뒤져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장사하시는 분 입장에서. 왜냐면 다른 데에서 5,000원에 판대. 근데 내가 6,000원에 올려놨어. 그러면 내 거 안 팔려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저희 꼬맹이 이제 장난감 사주고 마트에서 장난감을 사줘요. 그리고 핸드폰을 들면 안 돼요. 핸드폰 들면 또 인터넷으로 찾아보잖아요. 얼마인가. 그럼 맨날 이제 마상 당하는 거죠. 맞죠? 왜냐면 마트에서 5만원 주고 샀는데 인터넷 들어갔더니 31,000원이야. 그러면 아까운 내 19,000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사가 가면 갈수록 진짜 대기업들 아닌 이상은 그냥 먹고 사는 정도지 가면 갈수록 장사에서 떼돈 벌기는 확률 자체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너무 많이 오픈되어 있잖아요. 집에서 뭐 해먹고 싶어 그러면 유튜브 들어가서 백종원 씨 거 키면 되잖아요. 저도 한 2번인가 3번 해봤는데 백종원 씨 거 따라하면 맛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먹는 데는 진짜 없더라고요. 아, 진짜 맛이 이게 뭐 진짜 엄청나게 맛있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그대로 쫓아 하면은 먹을 수는 있어요. 그것만도 다행이죠. 그냥 내 맘대로 하면 못 먹는데. 참 그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백종원 씨가 좀 망쳐놓은 것도 솔직히 있잖아요. 어저께인가 그거 떴던데 연돈? 보셨어요? 기사 뜬 거? 거기 댓글에 그냥 장난 아니던데. 백종원이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부터 해갖고. 왜냐면 백종원 씨가 잘 되면은 백종원 씨는 좋지만 그 옆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안 되잖아요. 근데 원래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경쟁 사회잖아요. 근데 그 경쟁에서 못 이기면 도태되는 거고 이기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비유동은 또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자산하고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하고 기타 비유동 자산인데 안 외울 거예요. 왜냐면 프로그램 들어가면 이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험의 특징은 어저께 제가 이론하고 실기하고 같이 본다 그랬죠. 그래서 프로그램 보면서 이론 문제 풀어도 돼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뭐 커말이나 이런 거 시험 보신 분들 계시면 커말 이론 시험 볼 때 함수 문제 나오거든요. 그럼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거 컴퓨터에다 입력하면 답 나오는데 근데 저희는 컴퓨터랑 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다룰 줄 아시면 이론 한두 개는 더 맞출 수 있어요. 뭐 그런 건 제가 다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거기 보시면 투자 자산은 말 그대로 무슨 목적이에요? 투자 목적. 근데 사람들이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게 투자하고 투기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얘기 쓰면 안 돼요. 다 뭐예요? 투기예요. 맞죠? 원래 투자는 여윳돈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여윳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되면 황이고 안 되면 흥이잖아요. 이건 투기입니다. 그리고 TV에 투자라는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투자 아니에요.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영끌해서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계산을 해봤는데 영끌하면 아파트 하나는 어떻게 가능하겠더라고요. 대출 만땅 받고 내 있는 돈 털고 보험금 해약 다 하면은 어쨌든 웬만한 집 하나는 살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계산을 해봤더니 한 달에 한 200에서 한 300 사이 정도 원금이자 내면 돼요. 40년 동안. 이거 와이프하고도 한번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집을 사? 영끌하면 가능한데
그 대신 밥에다 간장만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오빠 그건 싫어. 맞아요. 진짜 밥에다 간장만 먹어야 돼요. 거짓말 안 하고. 200주면은 남는 게 없는데. 맞잖아요. 그럼 진짜 농담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빌라 살고 있는데 예전에 살던 집은 저기 청라 있죠. 청라 그 옆에고 지금 사는 집은 김포 쪽하고 지금 이제 3기 신도시라 해서 계양 신도시 있잖아요. 그쪽하고 가까워요. 신도시에 가까운 데 살면 좋은 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신도시 들어가면 웬만한 프랜차이즈 다 있어요. 네. 뭐 먹고 싶으면 차 끌고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한 10분이면 가니까. 10분, 15분이면. 근데 단점은 뭔지 아세요? 신도시들이 소비가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이 소비력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구도심지가 오히려 소비력이 더 좋아요. 왜냐면 구도심지 사람들은 대출금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월급은 적게 벌긴 하겠지만 신도시보다는. 그래서 신도시 들어가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오늘 만약에 맛있게 먹었어. 근데 우리가 맛있게 먹었다 그래서 맨날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한 2달 후에 가보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워낙에 회전하는 속도가 빠르니까. 네. 거기다 인건비도 어쨌든 일반 지역보다 조금 더 비쌀 거고 임차료는 당연히 뭐 할 거예요? 비쌀 거고. 근데 장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안 돼요. 일부 몇 개 매장 빼놓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소비 안 해요. 송도 들어가 보세요. 밤에 사람들 돌아다녀요? 없어요. 생각보다. 청라도 그래요. 김포도 그렇고. 제가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도시 상가에 대해서 환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신도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오히려 생각보다 더 안 돼요. 진짜 맛있게 먹은 집이 있는데 2달 후에 갔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영끌을 하다 보니까 소비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몇몇 사람들 빼놓고는 좋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뭐가 있는 거예요? 형태가 있는 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컴퓨터, TV, 뭐 책상, 의자 이런 거 만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건 무슨 자산이 되는 거예요? 유형자산. 그 다음 무형자산은 못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저작권, 그 다음에 뭐 프랜차이즈, 개발권 뭐 이런 것들이 무슨 자산이 되는 거예요? 무형자산. 앞으로는 무조건 요쪽이 돈 벌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자녀분들 중에서 노래를 좀 잘해 그러면 노래만 시키지 마시고 뭘 시켜야 돼요? 작사 작곡을 시켜야 돼요. 맞잖아요. 노래만 부르면 작사 작곡료 딴 놈이 갖고 가잖아요. 근데 작사 작곡까지 내가 다 하면은 혼자 다 갖고 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은 그냥 갈 곳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타 등등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컴퓨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배울 건 요거 배울 거예요. 무슨 자산이요? 당좌자산. 그래서 저희 내일 쪽지 시험 볼 게 거기 1번에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종류를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이렇게 돼요.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 적고 나서 설명 하나씩 다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요거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쪽지 시험 볼 겁니다 라고 설명드리는 거는 90% 이상 어저께 나눠드린 2장짜리 있죠? 거기에 다 있어요. 내용 정리해 놓은 건. 그거는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하나씩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통화. 통화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요, 우리나라 통화도 그렇고 외국 통화도 그렇고 대부분 통화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주화하고 지폐. 주화가 동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10원짜리부터 얼마짜리까지 있죠? 동전은 500원. 그 다음에 지폐는 1000원부터 얼마까지 있어요? 5만원까지.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0원짜리는 언젠가 없어질 겁니다. 근데 왜 없어지냐면 10원짜리 하나 만드는데 거의 30원인가 40원 가까이 들어간대요. 38원인가? 그리고 그건 없어질 예정이고 10만원짜리는 언젠간 생길 거예요. 저는 10만원짜리 생기는 거에서 반대하는 사람. 왜 반대하냐면 이런 걸 가리키다 보니까 경조사가 생기면 맨날 돈 받아요. 그리고 예전에 5만원짜리 있기 전에는 평균 3만원이었거든요. 결혼식 가서 이렇게 받아보면. 근데 지금은 평균 얼마예요? 5만원이죠. 10만원짜리 생기면 얼마 될 거예요? 10만원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반대해요. 근데 솔직히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 아마 뉴스 보신 분들 아실 건데 현재 5만원짜리의 60%인가? 한 60% 전후 될 거예요. 60% 정도가 지금 누구네 집 금고에 있대요.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5만원짜리를 국가에서 계속 찍어내갖고 이게 유통이 어떻게 되나 확인을 하는데 한 반 정도는 유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네 집 금고에 있대요. 그럼 10만원짜리면 유통이 더 안 되고 비자금이나 이런 거 조성할 확률이 어때요? 높죠. 그래서 저는 좀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 근데 생길 거예요. 근데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는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10원짜리 갖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전에 뭐 10원짜리면 뭐 봉투를 산다던가 껌 낱개로 하나를 산다던가 뭐라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계속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10만원짜리가 생기던가 아니면 화폐 개혁을 한번 할 거예요. 조만간은 아니고 경제 괜찮아지면 무슨 개혁을 할 거냐면 공세계를 뺄 거예요. 우리나라 화폐가 동그라미가 좀 많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계속 화폐 개혁하라고 요구를 한대요. 그래서 공 좀 줄여라. 그래서 나중에 1000원이 1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지금은 경기가 안 좋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한 몇십 년 후가 되긴 하겠지만 한 번 정도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내용이 1년에 한 번씩은 뉴스에 나오거든요. 외국에서 화폐 개혁 좀 해라. 너네 공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그리고 화폐 개혁 한 번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인가 어느 나라는 지폐인데 1000억인가? 숫자가 1000억인가 100억이에요. 그거 하나 들고 가면 햄버거 하나 바꿔 먹을 수 있대요. 그 나라는 인플레이션이 어마무시한 거죠. 공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 하나 들고 가면은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하나 정도 바꿔 먹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나중 되면 좀 바뀔 것 같은데 현재는 10원부터 얼마까지 있어요? 5만원까지. 그 다음에 통화대형 증권은 이거 돈 대신 쓸 수 있는 증권을 종이를 통화대형 증권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수표. 우리 이거 써본 적 있죠? 자기압 수표 10만원짜리 이런 것들은 우리 뭐처럼 쓰죠? 돈처럼 쓰잖아요. 그래서 누가 자기압 수표 준다 그러면 받을 거잖아요. 맞죠? 왜요? 돈이니까. 안 받으실 분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빨리 갈게요. 받으러.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요게 많이 나와요. 타인 발행 수표. 참고로 자기압 수표도 타인 발행 수표예요. 왜냐면 거기 교재 있어요. 밑에 박스에. 자기압 수표는 누가 발행하는 거라면 이분이 발행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래서 그 자기압 수표 밑에 보시면 무슨 은행, 무슨 지점장에서 도장 찍혀 있어요. 왜냐면 자기압 수표는 은행이 보증하는 수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 발행 수표는 요분들이 발행하는 거예요. 회사가. 누가 발행하는 거라고요? 회사. 근데 왜 통화대형 증권은 우리 돈처럼 통화대형 증권이 현금처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보시면 가계수표라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없어진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용어는 있는데 쓰지는 않아요. 요 가계수표가 뭐냐면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를 가계수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시험엔 거의 안 내요. 왜냐면 지금 용어만 남아있는 상태라. 이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그 IMF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IMF 시대 전에는 이자율이 20%였어요. 그래서 저 아시는 분은 5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띵까띵까 놀았어요. 왜냐면 5억에 20%면 1억이에요. 세금 떼고 나도 한 7, 8천 남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죠. 근데 지금은 5억이라는 돈을 은행에다 넣어놓잖아요. 1000만 원 나와요. 세금 떼고 나면 한 800 정도 돼요.
그럼 그거 갖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만큼 이제 화폐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개인도 부자였었어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이자도 많이 주고, 그래서 개인들한테 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요 가계수표예요. 근데 왜 없어졌냐면 IMF 터지면서 이자율이 엉망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부도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냐면 지금 현재 통장에 돈이 없어. 근데 이 수표를 막 써버리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망한 거 나만 죽을 수 없다. 너도 같이 죽자. 그래갖고 술집 가갖고 몇백만 원어치 먹고 가계수표 끊어주고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이제 주인은 가계수표 받아놨다가 그 다음날 은행 갔더니 은행에서 뭐라 그래요? 돈 없는데요?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개인 부도가 꽤 많이 났어요. 예. 그래서 은행에서는 가계수표라는 게 있긴 있지만 지금은 안 해줘요. 왜냐면 지금 해주면 더 난리 날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용어 정도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수표 그러면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다. 얘는 지금도 있어요. 여행자 수표. 요건 이제 해외여행 가실 때 우리 환전하러 갈 때 보면은 거기에 여행자 수표라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이제 수표로 해서 나가서 수표처럼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잘 쓰진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죠. 그래서 현금 들고 다니잖아요. 예. 그래서 외국 나가면은 제일 좋아하는 나라 사람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예. 특히 소매치기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예전에 그 이특씨였나? 로마 놀러 갔다가 가방 째로 훔쳐갔잖아요. 아예 통째로 다. 그리고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오히려 못 사는 나라가 소매치기가 많긴 한데 잘 사는 나라도 소매치기가 어때요? 많아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 뭐 남자도 똑같고 유럽 갈 때 조심하래잖아요. 유럽에 그렇게 많대잖아요. 그 잘생긴 남자, 이쁜 여자 지나갈 때 눈 가까이 이렇게 쭉 쫓아갔다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가본 적은 없어요, 저는. 가보신 분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부러워요. 전 미국도 못 가봤어요. 근데 저희 조카는 미국 갔다 와갖고 삼촌이 미국에 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은 커서 그런 행동 안 하는데 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팬티 보여줬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거 미국 팬티라고 삼촌이 보내줬다. 근데 지금은 이제 중3 되셔갖고 머리가 커서 그 행동은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송금수표 이것도 없어졌어요. 이거 이제 뭐냐면 아주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는 송금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은행 가서 입금을 해요. 수표를 받아요. 그럼 이걸 이제 우체국 가갖고 우편으로 보내요. 그러면 상대방이 우표를 받아서 그 안에 있는 수표를 들고 은행을 가서 뭐 했어요? 교환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눌러도 되고 ATM기에 가서 해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다 되죠. 그래서 지금은 안 씁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수표 나오면 뭐처럼 쓸 수 있다? 현금처럼. 근데 현금처럼 못 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이건 뭐냐면 우편물로 오는 거예요. 우편물로 오는데 우편물이 오면은 이 우편물을 들고 정해져 있는 은행이나 농협이나 우체국에 가면은 돈하고 바꿀 수 있는 종이들이 있어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우편, 환, 증서라 그래요. 환자가 도로 한자예요. 그래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종이를 우편한 증서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국고송금 통지서라고 있습니다. 요건 국가가 보내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당신 돈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요게 뭐예요? 국고송금 통지서. 뭐 이런 경우에요. 말은 안 되지만 만약에 내가 벌금을 냈어요. 벌금 5만 원 내라 그랬고 냈는데 안 내도 되는 거래. 그럼 국가에서 뭐 해줘야 되죠? 돌려줘야 되죠. 네, 그런 거 관련된 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종이가 오면은 요거 들고 은행 가면은 뭐하고 바꿔줘요? 돈하고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체저금 환급증서 있고 외화 만기도래 공사채 이자표라고 있어요. 공사채 이자표. 그래서 공사채 이자표는 뭐냐면은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공공기관, 그 국가에서 발행하는 걸 국채라 그래요. 그런다고요? 국채. 공공기관이 발행하면은 공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은 지방채. 그러니까 돈 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돈을 빌리면은요, 뭐 줘야 되죠? 이자 줘야 되죠. 그래서 돈 빌려줬으니까 이자 주겠다라는 종이를 뭐라 그래요? 공사채 이자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들고 은행 가면은 뭐하고 바꿔줘요? 돈하고 바꿔줘요.
그래서 한때 인천이 이거 1등이었죠. 지방 제1등이었어요. 지금은 1등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알기로 2등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어디가 1등이에요?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 했잖아요. 평창. 네, 평창이 현재 1등이에요. 왜냐면 올림픽, 그러니까 인천도 1등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시안게임도 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평창이 1등이 된 이유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 했잖아요. 참고로 저도 기사로 봤는데 올림픽,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이런 큰 대형 경기들 있죠. 이거 해서 이익이 났었던 게 가장 마지막이 84년도 LA 올림픽이래요. 그 이후로 한 모든 경기 대회는 다 적자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88년도에 서울올림픽 했죠. 그것도 적자였대요. 그래서 지금은 올림픽이나 아니면 월드컵이나 이런 거를 그냥 보여주기식이에요. 원래 일본에서 한 이유가 뭐였죠? 일본에서 한 이유 뭐예요? 저거 터졌었잖아요. 원자력 한번. 그거 터져갖고 우리나라 그거 터졌어도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제 괜찮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원래 했었던 게 뭐예요? 올림픽이에요. 요번에 10조인가? 몇십 조 적자 났잖아요. 10조가 적어요?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죽을 때까지 쓰라 그래도 못 써요. 이자도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적자 났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아시안게임이든 뭐든. 인천에서 박살 났잖아요. 그럼 됐죠 뭐. 이제 그만해야지. 근데 박살 날 수밖에 없죠. 이쪽 저쪽에서 다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전에 살던 집이 저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있죠. 저희 집 문으로 나와갖고 오른쪽을 쳐다보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보여요. 바로 옆에가 주차장이에요. 참 희한한 게 제가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제가 살 때에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이사 가고 나니까 싸이도 오고 영화관도 들어오고 그래갖고 이놈의 팔자는 저런 거랑 안 어울리나. 진짜 싸이도 왔더라고요. 그 다음 연도에 저 이사 가고 나 거기에서 콘서트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랑 좀 안 어울리나 봐요. 그 다음에 배당금 통지서, 요거는 주식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도 주식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받으려고, 배당금. 그래서 배당금이 뭐냐면은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돈을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자 개념으로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갖고 가면은 당연히 돈 되겠죠. 배당금이 돈이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을 통화대용증권이라고 하는데, 통화대용증권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돈처럼 쓸 수 있는 거. 근데 수표 중에 아닌 게 하나 있어요. 요거는 따로 좀 적어주세요. 이거 간혹가다 시험에 나옵니다. 선일자 수표라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선일자 수표라는 건 어음 처리하는 거예요. 설명은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좀 이따 어음 배우거든요. 우리 어음이라는 거는 일명 약속어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속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하냐면은 이 날짜 되면은 돈하고 뭐 해줄게요? 교환해 줄게. 그것처럼 수표를 쓰는 걸 선일자 수표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일자 수표의 뜻은 뭐냐면 오늘 9월 16일이죠. 몇 월 며칠이에요? 9월 16일. 근데 이 수표를 발행할 때 원래는 오늘 날짜로 발행해야 되거든요. 이 수표를 12월 31일로 만약에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표는 몇 월 며칠 날 쓰란 얘기예요? 12월 31일 날. 이렇게 미래의 날짜로 발행한다 그래서 무슨 수표라고 하는 거예요? 선일자 수표. 여기서 말하는 선일의 뜻이 미래의 날짜예요. 그래서 미래의 날짜에 이 수표 쓰세요 라고 하는 건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요게 중요합니다. 무슨 처리한다고요? 어음 처리. 그러니까 돈처럼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어음처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간단한 거 두 개만 더 보고 쉴게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요구불 예금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예금이요? 요구불 예금. 그래서 요구불 예금의 뜻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 가면은 통장 만들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요구불 예금이에요. 그래서 혹시 뉴스 잘 안 보시겠지만 저도 요즘 뉴스 잘 안 보는데 혹시 뉴스 보는데 돈이 요구불 예금 쪽에 몰린대. 그러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할 데가 없다는 뜻이에요. 원래 돈이 저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부동산으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주식으로 빠지거나. 대부분 돈 있는 사람들은 그쪽이 훨씬 더 통장보단 이자율이 높잖아요. 근데 뉴스 보는데 뉴스에서 요즘에 요구불 예금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딱 나오면 결론적으로는 주식이나 부동산 쪽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TV에 나오는데 요구불 예금이라고 나와요. TV에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금성 자산. 그래도 요구불 예금 그러면 그냥 자유로운 거 이렇게 생각하시고,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3개월이면 긴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일까요? 짧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는. 100살까지 산다라고 치면 3개월이 엄청나게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에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의 뜻은 뭐냐면 3개월 안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요. 적금 있죠? 적금을 3개월짜리 든 거예요. 요게 무슨 성 자산이 되는 거예요? 현금성 자산. 그러면 3개월이면은 금방 돌아와서 뭐처럼 쓸 수 있다? 돈처럼 쓸 수 있다. 그래서 취득이 사는 거잖아요. 내가 가입한 거로부터 몇 개월 안에 끝나야 돼요? 3개월 안에. 그러면은 짧으니까 이거는 현금처럼 쓸 수 있어 라고 보는 겁니다. 회계에서. 그래서 요거 외워야 돼요. 왜 외워야 되냐면 첫 번째, 하나는 종류 물어봐요. 뭐 물어본다고요? 종류.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문제는 어떻게 잘 내냐면 계산 문제로 나와요. 한 6개인가 8개 주고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인 거 체크해 갖고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종류는 어쩔 수 없이 좀 외워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3시 5분에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